안녕하세요. 오늘 PCVD 장비 원리와 증착 공정의 예를 발표하게 된 김보성입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VD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건데요. 이제 방막 공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방막 공정이란 이제 웨이퍼 표면에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방막이 반도체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3D 낸드 소자 구조를 만드는 영상 하나 시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o address the demand for more storage capacity, 3D NAND structures build vertical strings of memory cells. Let's take a look at some critical steps in how 3D NAND is made. The manufacturing process starts by depositing thin alternating layers of materials, such as oxide and nitride films. Each layer must be highly uniform and extremely smooth. To define the vertical channels, a hard mask is deposited and 그래서 openings 현재 are formed, 층과 followed by 그리고 high 위 aspect 마스크 ratio 층 같은 etch 게 through 전부 다 all the 방막 layers, 공정으로 which define 증착한다고 the 보시면 size 될 and 것 shape 같고요. of the memory channel holes. Contact pads to the word lines are created using controlled etches that produce the distinctive staircase-shaped structure. To form the slits, a hard mask layer is deposited and openings are patterned. Slits are then etched to separate the columns of channel holes from each other, creating an array of memory cells. In some 3D NAND schemes, the nitride layers are removed and tungsten word lines are then created, with an inside-out atomic 그리고 layer 여기 deposition 오프라인을 process. 채우는 공정도 방막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 stacking cells vertically, 3D NAND offers higher bit density for increased memory demand. Lam's advanced deposition and etch systems are making high volume production of 3D NAND devices a reality.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소자에서 회로 패턴과 구조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도화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방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칩 내 트랜지스터가 전기적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이 막이 얇고 균일하게 그리고 시간 변수에도 손상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화학기상 증착법인 CV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막이 잘 증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증착률이란 단위 시간당 증착되는 방막의 두께를 말하고 시각속도란 단위 시간당 시각되는 방막의 두께를 말합니다. 균일도란 방막 두께가 웨이퍼상의 여러 지점에서 얼마나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웨이퍼상의 여러 지점의 두께를 측정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착력이란 필름과 기판 또는 필름과 필름 간의 밀착력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표면 상태가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착 장비는 이제 증착 전에 샘플을 잘 클리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착력은 물리적 접착은 반데르 발스 힘, 화학적 접착은 협착된 원자가 기판과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화학적 접착이 물리적 접착보다 접착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막 응력은 반도체 공정에서 아까 그 영상과 같이 여러 층의 방막을 쌓고 또 열을 가하다 보면 방막에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력은 압축 응력은 방막과 기판 표면이 평행한 방향으로 수축하면서 아래로 휘게 되고 인장 응력은 방막이 기판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늘어나서 위로 휘게 됩니다. 이러한 응력 때문에 여기 그림과 같이 방막이 들뜨거나 주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단 피복 능력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종횡비란 이제 구조물 간의 높이와 간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횡비가 클수록 좁고 깊은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차 위에 이제 수평, 측면부에 방막이 얼마나 고르게 쌓였는지에 대한 지표가 계단 피복 능력인데요. 따라서 여기 밑에 그림과 같이 여기 계단 피복 능력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요 스텝 커버리지가 사실 좋지 않으면 갭필이라고 이렇게 갭을 채우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단차의 요 어깨 부분에 증착이 많이 되어서 위쪽이 완전히 메워져서 아래쪽에는 더 이상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빈 공간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이제 보이드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런 스텝 커버리지에 영향을 준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면 이동도는 반응 가스가 기판 표면과 반응한 후에 반응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고 고착 계수는 이제 한 개의 원자나 분자가 기판 표면과 충돌을 했을 때 화학 흡착이 될 확률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고착 계수가 좋지 않을수록 이제 표면 이동도가 좋아져서 스텝 커버리지가 좋아지겠죠. 다음 도달 각도는 이제 반응 가스가 표면에 도달하는 각도를 말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저압이어도 너무 고압이어도 스택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압력에서 이제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레시피를 설계해야 합니다. CVD는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성하고자 하는 방막의 구성 성분을 가진 기상사태의 반응가스를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리커서를 주입해서 웨이퍼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형성 과정을 보시면 먼저 요 프리커서를 이제 주입을 해서 프리커서들이 이제 확산해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해 오겠습니다. 그 후 이렇게 C처럼 웨이퍼 표면에 바로 부착되는 것도 있고 여기 D처럼 기상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부착된 후에 어떤 작은 시드나 이미 필름이 형성되고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이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남은 부산물들이나 반응하지 않은 가스들은 배기돼서 제거되게 됩니다. CVD의 장점은 이제 필름의 퀄리티에 있는데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만 필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필름의 순도 높은 퀄리티를 증착할 수 있고 좋은 유니포미티 그리고 아무래도 PVB보다 접착성을 좋게 증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높은 데포지션 레이스를 가지도록 레시피를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물질도 증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서 PVD로 증착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프리커서를 잘 디자인한다면 실리콘 카바이드 화학 증착 방법으로 증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고온에서 증착을 하기 때문에 메탈층 위에는 아무래도 증착이 좀 어려운 공정들이 많고요. 또 독성이나 부식성 등 유해한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CVD 장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CVD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원에서 따라 나눠보면 열에너지, 플라즈마 에너지, 기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열에너지 장비들을 한번 볼게요. APCVD는 사실 제일 초기에 설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기압 상태에서 증착을 하고 위쪽에서 프리커서를 주입해서 아래쪽에 그냥 히터를 통해서 열을 가해서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기압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불순물이 같이 증착이 되어 필름의 퀄리티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아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압이 아닌 진공 상태의 챔버에서 증착이 되는 LPCVD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LPCVD는 이렇게 웨이퍼 보트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웨이퍼를 공정을 할 수가 있어서 처리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그리고 진공 챔버에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방막을 증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고온 공정을 쓰기 때문에 메탈 위에는 이제 메탈이 녹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메탈 위에는 공정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PVD인데요. PVD는 이제 플라즈마 이넨스드 CVD로 플라즈마의 라디칼을 이용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방막이 형성되게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점은 낮은 온도에서도 공정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열 에너지만을 이용하는 LPCVD보다는 플라즈마 에너지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데포지션 레이스로 증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여러 장을 한 번에 증착할 수 있었던 LPCVD와는 달리 한 장씩 증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보이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방막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금속이 아래에 있어서 고온 공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방막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패시베이션 막을 증착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공정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이런 가스들을 MFC를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게 샤워헤드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헤드를 통해서 챔버 안에 골고루 프리커서들을 분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ECVD는 RF 파워를 인가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RF 파워가 인가돼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방막이 증착이 되고 부선물이나 이제 반응하지 않은 가스들은 여기 백큐 시스템을 통해서 펌프와 스크러버를 거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PCVD가 보이드가 많이 생기는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HD PCVD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보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저압이 요구가 됐는데요. 저압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플라즈마 덴시티가 낮아져서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PCVD인 CCP 타입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코일을 감은 이런 RCP 타입으로 플라즈마 소스를 바꿈으로써 고밀도의 플라즈마에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ALD라는 것은 이제 CVD는 이제 프리커서를 사실 챔버 안에 연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ALD는 프리커서를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주입을 해서 원자층 한 층씩 증착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텝 커버리지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얇은 두께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원자층 한 층씩 증착이 되다 보니까 증착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들이 이제 실제 반도체 소자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 게이트 옥사이드나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부막은 아래에 사실 메탈층이나 별다른 층이 없고 또 방막의 특성이 중요한 층들입니다. 따라서 LPCVD 같이 고온 공정으로도 증착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있는 요 IMD 층이나 이렇게 패시베이션 층은 아래에 이렇게 비트라인이나 워드라인 같은 메탈 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층들은 고온 공정을 하게 되면 녹기 때문에 PCVD 같은 저온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백큐음과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백큐음은 이제 일정한 부피 안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가 매우 적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토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고진공과 저진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진공도에 따라서 사실 게이지랑 펌프를 따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게이지도 구조나 원리에 따라서 특정할 수 있는 진공도의 분해능이 다르고 펌프도 구조가 달라서 저진공을 만들 수 있는 펌프와 고진공을 만들 수 있는 펌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고진공을 만드는 펌프들은 한 번에 바로 고진공을 만들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펌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진공 펌프로 저진공을 잡은 후에 고진공 펌프로 고진공을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백큐음의 필요성에는 먼저 불순물 제거와 네이티브 옥사이드 생성 방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은 이제 미세하고 고집적의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입자 하나도 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이전 공정에 사용했던 남아있는 가스, 습기 같은 것이 다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공 챔버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티브 옥사이드란 이제 샘플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상소와 반응을 해서 형성되는 얇은 막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산화막은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막도 아니고 이후 공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성되지 않는 것이 좋아서 이제 진공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 민 프리패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일정 압력하에서 특정 기체 분자가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평균 길이를 말합니다. 이 공식에 보시다시피 요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진공일수록 요 길이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PECVD 챔버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샤워 헤드부터 이제 웨이퍼까지 요 길이가 확보가 돼야 이제 증착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MFP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 압력으로 레시피를 이제 설계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르는 요 플라즈마. 이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공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라즈마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물질 상태를 말하고요. 이온화된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자랑 라디컬, 이렇게 양이온, 이런 이온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진공 챔버에 가스를 주입을 하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건데요. 아까 전에 PCVD는 RF 파워를 이제 공급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전자 기장이 생성이 되고 이 고주파 전자 기장 때문에 요 자유전자가 가속되어서 이렇게 중성 원자나 이제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자와 양이온, 라디컬을 만드는 이온화가 되게 되겠고요. 또 이러한 라디컬은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이제 다른 원자와 쉽게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PCVD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라즈마 내에서 아까 일어나는 주요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온화가 있는데요. 이온화는 이제 기체 원자가 전자와 충돌해서 이렇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방전,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계속 일으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원자가 또 다른 아르고 원자와 충돌하면 총 네개의 이 전자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전자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계속 플라즈마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리는 결합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전자가 원자와 충돌해서 각각 이렇게 생성된 거는 라디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원자가 본래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이온화 시키기에는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쪽 궤도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원자가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 본래 궤도로 내려오는 것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플라즈마 할 때 보라색 빛이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빛이 관찰되는 이유는 이러한 에너지가 과시광선의 파장일 때 빛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에서 관찰되는 빛은 대부분 여기 이완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ECVD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PECVD라는 장비는 클린룸 안에 있는데 클린룸이 어떤 것이냐면 파티클 수를 제어하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108동 지하 1층에 이제 클린룸이 있는데 이렇게 버티컬 라미나 에어팔로라는 이제 수직 특류 방식을 이용해서 클린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클린룸 상부에는 공조기와 헤파 필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파티클이 최대한 제거된 공기가 여기 밑에 클린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클린룸에서 발생하게 된 그런 파티클들은 여기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액세스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따라서 이런 홀드로 이제 파티클이 빠져나가서 여기 서브팹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클린룸의 청정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사진이 실제로 PCVD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모니터와 각종 챔버들 그리고 이 아래에는 히터나 제너레이터, 컨트롤러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챔버를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 모듈 챔버라는 챔버고 그 위에 RF 매처가 달려 있고요. 그 앞에 로드락 챔버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제 프로세스 모듈 챔버는 이제 실제 공정이 진행되는 챔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구조가 생겼는데 여기 위쪽에 뚜껑에 이렇게 샤워 헤드라는 장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아까 전에 그 프리커서 가스들이 여기 챔버 내에 골고루 분사되도록 분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아까 전에 RF 파워가 인가되는 전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히터가 위치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웨이퍼가 요 히터 위에 안착이 될 텐데요. 요 히터는 이렇게 세 개의 핀을 가지고 있어서 로딩 언로딩을 할 때 이용됩니다. 그다음에 요 로드락 챔버는 요 샘플을 이제 PM 챔버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뚜껑에 있는 건 뷰포트로 요 뷰포트로 이제 로봇팔이랑 샘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암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최대 6인치까지 로딩이 가능하고요. 혹시 조각 샘플이나 4인치 샘플들은 여기 실리콘 지그를 이용해서 샘플을 로딩하게 됩니다. 다음 가스 설비를 한번 보면 MFC로 매스팔로 컨트롤러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이제 가스 보틀에서 나오는 가스를 원하는 유량의 값으로 일정하게 흐르기 위한 장치이고요. 일반적으로 SCCM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CCM이란 표준 상태에서 기체 분자가 1분당 몇 cc가 흐르는지에 대한 단위이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 사용되는 가스들은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가스 보틀이랑 이제 장비랑 연결이 되고요. 하지만 가스 보틀들은 아무래도 폭발성이나 이제 독성 같은 위험성이 있는 가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브팹에 있는 가스룸에서 이렇게 가스 캐비넷 안에 넣어서 별도로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저 앤 팔로우 컨트롤러로 이렇게 압력과 이제 유량을 컨트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압력에 화면에 압력도 디스플레이하고 또 트로트 밸브를 연결해서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네, 트로트 밸브가 이제 뭐냐면 이제 공정 시에 이제 PECVD가 플라즈마에 의해서 소스 가스가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수시로 계속 변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펌프의 배관 중간에 이렇게 배프를 설치해서 펌핑 컨덕턴스를 제어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 펌핑 컨덕턴스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가스를 얼마나 잘 흘려보낼 수 있는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배관이 큰 직경의 짧은 길이라면 펌핑 컨덕턴스가 커져서 이제 가스가 아주 잘 흘러갈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배프를 만약에 닫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흘러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작으니까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프를 열고 닫는 퍼센트를 조절해서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RF 제너레이터는 아까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한 전력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13.56MHz를 이용을 하고요. 이제 효율적인 파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성차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라는 것을 일치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 임피던스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여기 옆에 임피던스 매칭 네트워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RF 제너레이터에서 공급하는 RF 전원을 공정 챔버로 최대 전력을 고효율로 공급하는 장치로 이제 공정별로 챔버의 정기적인 임피던스가 변화하는데 이를 이제 RF 제너레이터의 출력 임피던스와 같아지도록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장치이거든요. 여기서 임피던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에 반항하는 정도입니다. 이러면 저항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항은 보통 DC 전압을 걸 때 이용하고 임피던스는 RF 전압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매칭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미스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차트를 이용해서 로드와 튠의 퍼센트 값을 조절을 해서 이제 매칭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 설비로는 이제 스크러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은 가스나 부산물 같은 것을 그대로 대기에 방출하게 되면 이제 대기가 오염이 되니까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인데요. 이제 가스랑 에어를 같이 주입을 해서 요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해서 산화시키고 그 후에 이제 후단에 이제 웨스크러브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펌프는 드라이 펌프를 이용을 하는데요. 요 드라이 펌프는 오일이나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챔버를 저진공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로터리 펌프랑은 다르게 내부에 오일이 없어서 오일의 역류에 의한 진공 용기의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은 아무래도 오염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 진행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체크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화면이 이제 실제 공정을 하는 모니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 가스 라인들에서 이제 가스 유량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여기 옆에 밸브들이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밸브가 잠긴 거고 이제 초록색이 밸브가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들이 잘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RF 제너레이터 컨트롤에서 RF 파워가 잘 인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렉트 값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 밑에 히터 컨트롤은 아까 그 알루미늄 히터의 온도를 여기서 조절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PM 챔버와 로드락 챔버, 그리고 그 사이에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옆에 상태에서 PM 챔버의 요 현재 압력 상태나 뭐 온도, 그리고 핀의 업다운 상태, 그리고 요거 또 로드락의 현재 진공 상태나 로봇팔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들이 이제 이렇게 드라이 펌프가 아까 달려서 이렇게 챔버들을 펌핑하는데 이용이 되고, 그리고 N2 가스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벤팅하는데도 이용이 되는 라인이고요. 그 밑에 이제 프로토 컨트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레시피 이름이나 진행되고 있는 스텝, 그리고 잔여 시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CDG 토르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트로트 밸브가 열린 퍼센트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CDG가 뭐냐면 캐패시턴스 다이아프램 게이지로 압력 센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 중에 압력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스테이터스로 현재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잔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여기 옆에 매뉴얼 바로 요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포지션이나 그리고 로드락 로봇 암을 이용해서 샘플을 로딩, 언로딩 시키는 것, 그리고 PM 챔버와 로드락 챔버를 펌핑, 벤팅 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PCVD 공정 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샘플 로딩 단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샘플이 로딩이 되려면 아까 전에 그 게이트 밸브가 오픈이 되어야 샘플이 PM 챔버 안으로 로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 밸브가 이제 오픈이 되려면 설정되어 있는 베이스 프레저 압력 이하로 떨어져야 게이트 밸브가 오픈되기 때문에 먼저 로드락 챔버의 압력이 요 압력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팔이 PM 챔버로 들어가게 되고 알루미늄 히터에 핀이 업돼서 이제 웨이퍼를 로봇 암에서 들어주게 되고요. 그다음 다시 로봇팔은 로드락 챔버로 빠져나오고 핀이 다운되면서 요 알루미늄 히터 테이블에 샘플이 로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단계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가 로딩이 되고 핀이 업돼서 웨이퍼를 들어주고 다시 로봇팔은 빠져나가고 핀이 다운되면서 이렇게 웨이퍼가 로딩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PM 챔버가 베이스 프레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정이 시작이 되는데 알루미늄 히터가 사실 350도이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가 요 샘플에 바로 전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N2 가스를 조금 흘려주면서 열이 전달될 수 있는 힛 딜레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가스와 프레저를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물질별 공정 조건을 한번 보면 일단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아모퍼스 실리콘이 증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각 요 실리콘 옥사이드를 증착하기 위해서는 뭐 실린 가스와 N2O 가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증착되기 위해서는 실린 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이렇게 각각 유량이 주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압력도 정해진 압력으로 이제 맞춰져야 하고 파워는 이제 나중에 데포지션 단계에서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 조건들을 이렇게 모니터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로 요 실리콘 옥사이드를 공정하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실린가스가 262 SCM 그리고 N2O 가스가 700 SCM이 실제로 들어가고 또 여기 밸브도 다 열려서 PM 챔버 안으로 잘 주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로틀 밸브가 열리는 퍼센트가 조절이 되면서 1토르가 잘 맞춰지고 있고 또 여기 알루미늄 히터 테이블은 350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데포지션 단계에서 RF 파워가 인가되면서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되게 되는데 RF 파워가 인가되면은 실제 공정 화면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아까 챔버의 뷰포트에서도 이 챔버 안쪽에 실제로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RF 제너레이터 컨트롤에서도 실리콘 옥사이드 요 화면이어가지고 아까 전에 100와트 잘 인가되고 있는 것 그리고 리플렉트 값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 리플렉트 값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그 임피던스를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임피던스가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해서 이러한 반사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리플렉트 값이 아무래도 적을수록 이제 전압이 잘 인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포지션 단계에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이렇게 각각 반응을 하게 되면서 방막이 증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샘플 언로딩을 하는 과정도 아까 전에 샘플 로딩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공정이 끝나면 클리닝 과정을 돌리게 되는데요. 일단 클리닝 과정은 CF 가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매 공정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닝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공정 진행 후에 이렇게 하얀색 부산물이 챔버 안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리닝 공정을 돌리면 이런 부산물이 제거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이 챔버 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클리닝 공정도 사실 이 부산물을 다 제거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공정을 진행을 하면 OM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표면에 같이 파티클이 뭔가 증착이 된다던가 아니면 후에 공정을 할 때 방막 특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항상 깨끗한 챔버를 유지할 수 있게 클리닝 공정을 잘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공정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요 공정들은 각각 6인치 웨이퍼에다가 물질을 증착을 해서 엘리소미터라는 이제 두께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두께를 이렇게 측정해 보았는데요.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렇게 2%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이렇게 1%대로 굉장히 균일하게 잘 증착된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엣지 레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BOE를 이용해서 웹 엣칭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럴 때 실리콘 옥사이드는 이제 초당 5나노 정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초당 1나노 정도 애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